안녕하세요. 저는 53세 장혜진입니다. 지금은 한 건물의 시설 관리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왠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늦은 밤 라디오를 듣듯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가을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김밥을 싸며 아버지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실 창가에 앉아 운동장을 내려다보며 아버지가 언제 나타날지 기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버지만 보이지 않더군요. 달리기 시간이 되어서도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을 펼쳐놓고 괜찮다는 듯 웃으셨지만 저는 자꾸만 운동장 입구 쪽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늦게라도 오시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오후 마지막 종목인 이어달리기에서 저희 반이 1등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환호했고 부모님들도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 속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아버지는 보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혼자서도 정말 잘했다고 아버지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렸어요. 마치 원래부터 혼자였던 것처럼 혼자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교실 창문 너머로 기울어가는 해를 떠올렸습니다. 해가 지는 동안에도 운동장의 소음은 계속되었고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미리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걸 배웠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혼자 해내는 게 확실하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50년 가까이 제 삶의 방식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건 22살 봄이었습니다. 신림동 고시원 3층 끝방 2평 남짓한 공간이 제 첫 번째 서울이었어요. 복도에는 라면 끓이는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여 있었고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첫날 밤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작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고향에서는 어머니가 항상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다기보다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이제 누구도 제가 언제 들어오는지, 뭘 먹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축하해줄 사람도 걱정해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만큼 실망시킬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회사에서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입들과 친해질 기회라고 했지만 저는 그날 일부러 회사에 미리 나가서 청소를 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묵묵히 일하는 게 더 편했거든요. 야근을 자청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돌아왔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와 컵라면을 먹으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초대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공용전화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 저를 찾는 전화일까 봐 두려웠거든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그만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라올 테니까요. 다행히 제게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일은 성실히 했고 상사들도 저를 믿고 일을 맡겼어요.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말수가 적다고들 했지만 저는 그게 더 편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할 일도 많아지고 그만큼 상처받을 일도 많아지니까요. 32이 되던 해에 소개팅을 통해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미경 씨였는데 차분하고 상냥한 분이었어요. 1년쯤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도 만나셨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미경 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경 씨 아버지가 제 취미가 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책을 읽는지, 왜 그 책을 좋아하는지 계속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책을 읽긴 하지만 누군가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혼자 읽고 혼자 생각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것을 설명하라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경 씨가 도와주려고 중간중간 거들어줬지만 저는 더 위축될 뿐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렸고 미경 씨 가족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저는 변명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 씨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제 마음을 설명하는 법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견디고 혼자 해결하는 게 익숙했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라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 씨가 찾아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은 어렵겠다고.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건데 당신은 혼자 살 준비만 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미경 씨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치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 두렵다기보다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예복을 맞춰보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빳빳한 목깃이 목을 조이는 듯해서 자꾸 손가락을 넥타이 안쪽으로 넣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넥타이를 매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는 갈등을 설명하느니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덜 아프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려면 상처받을 각오도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2의 가을, 결혼이라는 꿈도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46살 되던 해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동생 미경이 전화로 급하게 연락을 줬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니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뇌경색이라고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회사에는 가족 간병 휴직을 신청했고 어머니 곁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미경이도 틈틈이 왔지만 아이들 때문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한 달쯤 지나서 의식을 회복하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매일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석 달 후 어머니는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새벽 5시쯤이었는데 저는 옆 의자에서 졸고 있다가 간호사가 깨워줘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장례 준비는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상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어요. 미경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보다 혼자 감당하는 게 더 익숙했거든요. 문상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간단히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침착하다며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내는 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발이 나는 날 미경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은 끝까지 말이 없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빈 상가 앞에 혼자 서 있을 때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에 길게 비치는 걸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 끝났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문득 모르겠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어딘가에 제 자리가 있다고 느꼈는데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방을 정리하며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어릴 때 운동회 사진도 있었는데 사진 속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살 생일을 맞던 해였습니다. 그해 3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약직 연장이 어렵다고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나이도 있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을 더 선호하니까요. 부장님이 미안해하시며 추천서라도 써드리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정리하며 동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오래 고생했다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단체 문자가 왔더라고요. 부서 회식 안내였는데 제 이름은 빠져 있었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이미 퇴사한 사람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서운했어요.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게 된 게 씁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막걸리 한 병과 라면이 있었어요.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 그때 문득 기억했습니다. 축하해줄 사람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 50살 생일이었어요. 막걸리를 따라 마시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첫 출근날 신었던 새 구두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계약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사무실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던 구두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 때문인지 서류에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혹 면접을 보러 가도 젊은 지원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 제가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나서 겨우 지금 하고 있는 시설관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급여는 이전 회사의 절반 정도였지만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도 저는 말수를 줄였습니다. 나이든 신입이라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만하면 혼자 사는 기술은 완성된 것 같다고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고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인지 그 생각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혈당과 간 수치가 경계선이라고 나왔어요. 의사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단 것도 적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검진센터에서 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안 가져온 게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간호사 최은서 씨가 뒤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우산 하나를 들고 와서는 이거라도 쓰시라고 건네주더라고요. 당분 줄이시고 꼭 다시 검사받으러 오세요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업무상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랫동안 그런 다정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우산을 받았어요. 빗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꾸 은서 씨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우산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계단참에서 떨고 있는 작은 고양이가 보였어요. 비에 젖어서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에서 우유를 가져다 작은 그릇에 부어 놓았어요. 고양이는 경계하면서도 우유를 핥아 먹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가끔 우유나 사료를 챙겨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는 점점 저에게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 다리에 몸을 비비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루라고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큰 눈이 노루 같았거든요. 노루를 챙기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정함을 받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주는 것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한 달 후 재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은서 씨가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치가 좀 나아졌다며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온다며 우산을 챙겨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은서 씨를 다시 보고 싶어서 검사를 받으러 온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노루에게 사료를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받는 다정함은 여전히 어색하지만 건네는 다정함은 나쁘지 않다고요. 어쩌면 제가 사람들과 멀어진 이유도 받기만 하려고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더라고요. 정전 때문인 것 같았는데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8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짐을 들고 올라가는 다른 주민들은 더 힘들어 보였어요. 특히 같은 층에 사는 한지영 씨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올라와야 해서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지영 씨를 마주쳤을 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영 씨가 당황하며 아이를 달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안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괜찮다고 금방 엄마랑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울음을 그치고 제 품에서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1층 편의점에서 물과 사탕을 사서 지영 씨에게 건넸습니다. 박 사장님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의 하루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랜만에 동생 미경이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간단한 음성 메시지였는데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미경이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오빠가 먼저 연락 주니까 신기하다면서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노루에게 사료를 챙겨주러 계단참에 내려갔습니다. 노루는 이제 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제 손에서 직접 사료를 받아먹기도 합니다. 노루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니구나. 혼자의 경계도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오늘 밤도 여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혼자와는 조금 다른 기분이에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내일이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 저는 조금은 달라진 채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라는 기술을 완성한 게 아니라 혼자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53년째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